자, 이번에는 산해경 해외 동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동경도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1부, 2부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중국 땅, 지금 주로 이 중국 땅, 뭐 옛날 고조선 땅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고, 다만, 중국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중국의 그 서북 지방은 거기에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천산천지 주변 들판 지금도 아주 지표면이 아주 낮습니다. 바다가 있고 지금은 다 호수가 됐는데 조그마한 호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호수가 짠물 호수래요. 그리고 옛날엔 다 그 바다였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염전도 현재 많이 염전으로 되는 우물 이거 많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에서 소금 뽑아내고 그러죠. 자, 그래서 산해경에 무슨 해외 남경, 뭐 해외 서경, 동경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가 있는 바다 해자가 있는 거야. 이건 내륙 안에 있던 바다입니다. 자, 이제 해외의 동남쪽 모퉁이에서 동북쪽 모퉁이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차구가 있다. 이 언덕에는 옥, 푸른 말, 시육이 있으며 버들까지 새콤달콤한 배인, 첨사리, 감화수 등 100여 가지 과일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차구는 동해를 바라보는 두 산의 사이에 있다. 차구라고도 하며 여인금이 묻힌 적산의 동쪽에 있다. 대인국은 차구의 북쪽에 있다. 이 나라 백성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배를 잘 다룬다. 대인국의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36년을 자란 후에야 태어나는데 갓 태어날 때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몸집도 매우 크다. 이 사람들은 구름과 비를 타고 날아다니지만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 아마도 용과 비슷한 종류인 것 같다. 하하, 이게 바로 네피림이죠. 네피림, 자이언트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인국이라고 딱 나왔네. 자, 사비시신이 대인국 북쪽에 있다. 사비의 몸은 짐승같이 생겼으나 사람의 머리가 달려있고 귀가 아주 큰데 귀에 푸른 뱀 2마리가 걸려있다. 간유시라고도 한다. 군자국이 사비시신의 북쪽에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거 우리나라 완전 이건 고조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조선 군자국. 이 나라 사람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다니며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주식으로 한다. 그들이 다닐 때는 좌우에 큰 호랑이 2마리를 시종으로 데리고 다닌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싸우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훈화라는 식물이 자라는데 이 풀은 아침에 자라나서 저녁에 시들어 죽는다. 훈화를 무궁화라고도 합니다. 무궁화. 홍홍은 이거 무지개 홍자를 썼어요. 홍홍. 군자국 북쪽에 있는데 한쪽 끝에 머리가 2개 달렸다. 조양곡에는 신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을 천호라고 한다. 하하, 천호. 천호. 또 신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천호. 그가 바로 물의 신 수백이다. 수백. 조양곡은 홍홍 북쪽에 있는 2갈래 물길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천호라는 이 신수는 아주 신령스러운 짐승,
짐승 숫자 썼어요. 사람 머리가 8개 달렸고 팔과 꼬리도 8개 달렸으며 등에는 파랗고 노란 털이 자란다. 청구국이 조양국 북쪽에 있다. 허허. 청구가 옛날 우리나라를 청구라고 했어요. 청구. 우리나라를 청구라고 했고 우리나라에는 몇십 년 전에는 청구대학도 있었습니다. 청구대학. 우리나라 이름이 청구였기 때문에 청구대학. 청구국 백성은 오곡과 잡곡을 먹고 살며 비단실로 짠 옷을 입는다. 그곳에 여우 한 종류가 있는데 다리가 4개, 꼬리는 9개 달려있다. 어허, 이거는 구미호죠. 원래 구미호는 아주 좋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좀 잘못돼 있지. 요즘에 뭐 구미호를 무슨 나쁜 여우로 이렇게 아주 간사한 여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미호는 아주 신령스러운 여우예요. 이게 바로 여호족, 여호신일 수도 있어요. 여호신이면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리고 이 구 하면은 구이 하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대표죠. 아홉 개의 이족들이니까. 자, 꼬리가 아니 가만있어 봐. 비단실로 짠 옷을 입는다. 그러면은 신라 사람들 되는 거죠. 비단실로 짠 옷을 입으면 신라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여우 한 종류가 있는데 다리가 4개, 꼬리가 9개 달려있다. 꼬리가 9인 이 짐승은 삼수라고도 하고 왕수라고도 한다. 자, 우는 30이 되도록 아내가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이 대목의 산해경 이 대목의 신화전설입니다. 신화전설이고 원문에는 없어요. 산해경 원문에는. 자, 무임금이 또 나왔네요. 우는 30이 되도록 아내가 없었다. 그는 도산에 도착한 뒤에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백성들이 딸을 제도가 없어질까 걱정되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내를 맞으려면 반드시 좋은 징조가 있어야 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하얀 구미호 한 마리가 우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러자 우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역시 우는 우리나라하고 관계 있는 신인데 역시 구미호가 나타나는군요. 그러면은 구미호는 점점 여호족, 여호신이 되는 거야. 여호와 쪽이 되는 겁니다. 자, 흰색은 내가 입어야 할 옷을 가리키고, 아니 흰색?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 나오네. 여기 다 나와. 백의 민족. 9거리는 내가 왕이 될 증거다. 야, 이거 참 우의 말 좀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야. 흰색은 내가 입어야 할 옷을 가리키고 9거리는 내가 왕이 될 증거다. 그 후 우는 도산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니 여교와 여수가 그들이다. 그때 나타났던 구미호는 바로 청구국의 신수였다. 우가 푸른 용을 몰고 천하를 순수하며 치수에 힘쓰던 어느 날이었다. 참 아까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청구대학교가 지금의 영남대학교예요. 영남대학교. 경주 최씨, 유명한 경주 최부자 최씨네 소유였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교를 뺏었어요. 청구대학교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영남대학교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는 현재 박근혜 씨가 주인, 이사장인지 뭐 주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박근혜 계통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원래 청구대학교였다고 그래요. 자, 갑자기 기다란 명주 한 필이 그의 앞에 가로놓였다. 그러더니 그 명주가 놓인 것으로 용이 하강하는 것이었다. 우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한 줄기 큰 강물이었다. 강물이 지난 후에도 용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자 이윽고 집들이 눈에 선명히 들어오고 사람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다. 사위 되실 분이 용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모두 빨리 나와 환영합시다. 푸른 용이 땅에 내려앉고 우도 용의 등에서 뛰어내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이 내린 곳은 널따란 들판 한가운데였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은 바로 구미호가 변한 노인이었다. 노인 뒤로는 의관을 정지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서 있었다. 구미호가 먼저 우에게 손을 들어 예를 표하며 말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광림해 주시다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진규, 횡혁 등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었다. 그때 5사람은 이미 수레에서 내려 짐을 옮기던 중이었다. 구미호는 황급히 자기 쪽 사람들에게 대신 짐을 옮기게 했다. 짐을 다 옮기자 짐수레와 푸른 용은 다시 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그곳에는 벌써 도산후가 수레 6-7대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길 왼쪽에 열을 지어 서 있었다. 구미호가 다시 다가와서는 우에게 말했다. 객사가 마련되었으니 그곳으로 가서 쉬시지요. 그리하여 우 일행 6명은 모두 수레에 올라 숙소로 향했다. 수레 위에서 살펴보니 길가의 경치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절로 감탄이 나왔다. 강남의 풍경이 정말 수려하구나. 우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수레의 속도가 느려지는 듯했다. 이미 산기슭에 도착했는데 양쪽이 죽유황으로 꾸며져 있어서 속세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객사의 문 앞에 도착하여 수레가 멈추자 일행은 차례로 내려왔다. 구미호를 찾아보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다만 의관을 정지한 사람 둘이 따라오던 수레에서 내리더니 인사를 건네왔다. 우는 그들의 이름과 이력을 자세히 묻고서야 한 사람은 상대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대부로 도산후가 보낸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을 시켜 짐을 옮기게 하면서 일행을 객사 안으로 안내했다. 객사가 자리 잡은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존박하면서도 속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초라하지 않은 것이 딱 좋았다. 아직 좌정하기도 전에 우가 상대부에게 물었다. 방금 뵈었던 백발노인은 어디로 가셨는지요? 상대부가 대답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선조신데 다들 노임금님이라고 합니다. 늙은 임금님. 구미호가 청구국의 노임금님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고죽국에서 나왔는데 고죽국 토템이 바로 이 여호 암여우 여호족이라고 했어요. 여호족. 이 구미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아. 여호는 암여우.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숨어 지내시다가 때때로 나타나시는데 아주 신비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강림하셔서 저희 임금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모두 비범하다 들었어. 이 몸이 그대를 대신해서 훌륭한 사익감을 찾았으니 바로 천자가 보내 치수를 하고 있는 우라는 사람이요. 그대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임금님께서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중화의 대신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걱정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중화는 요 아니면 순인데 순이겠죠. 순일 겁니다. 순이 중화예요. 자, 하고 말씀드리자 노임금께서는 그들은 천생연분이니 내가 중매를 서면 성공 못할 리가 없어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며칠 후에 노임금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우가 이미 허락했으니 빨리 숙소를 준비해서 그가 이곳에 당도하면 바로 결혼을 시키십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임금님께서 서둘러 여기에 숙소를 만든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노임금께서 또 나타나셔서 우가 오늘 도착할 터이니 이런저런 사람을 보내서 맞이하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씀하시어 저희들이 그분 말씀대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과연 전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더군요. 그 순간 노임금께서는 다시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우가 말했다. 귀국은 모든 정서에 관해 노임금님의 말씀에 따릅니까? 중대부가 대답했다. 작은 일은 관여하지 않으시지만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우리나라는 회수의 중류에 있었는데 어느 해에 노임금님께서 오셔서 꼭 이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과연 회수가 범람해서 옛 땅이 물에 잠겨버렸답니다. 우가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진교와 횡혁 등이 짐을 정리하고 와서는 배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이번 혼사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우는 중매가 없어서는 안 되며 육례를 어겨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첫 번째 예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우선 중매부터 결정하기로 했다. 지교가 신랑 쪽 중매를 담당하고 상대부가 신부 쪽 중매를 맡기로 했으며 납체, 문명, 납길, 납정, 청기 등 올해는 중매인과 신부 쪽에서 맡기로 했고 예절을 갖추되 번잡하게 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을 특히 아껴야 하므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지수의 명을 받든 몸이라 책임이 막중하므로 신부 쪽에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지교와 상대부가 이러한 뜻을 받들고 함께 도산후의 궁중으로 향했다. 중대부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우와 국외 등 숙소를 설치하고 신부를 맞이해 결혼식 올릴 준비를 했다. 객사를 둘러보니 앞에는 방 5칸이 있었고 그 옆에 이사가 딸려 있었으며 그 뒤로는 큰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 뒤에는 다시 방 7칸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정원이 놓여 있었다. 5칸짜리 건물이 동쪽에는 다시 건물이 있었는데 역시 5칸이었으며 그 뒤로는 정원이 있었다. 5칸짜리 건물의 서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역시 옥한이었으며 그 뒤에 정원이 있고 그 사이로 욕실, 취사실 등이 있었다. 우는 전부 돌아보고는 한가운데 있는 옥한짜리 건물을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뒤에 7칸 건물을 신방으로 삼기로 했다. 또 동쪽에 있는 옥한짜리 건물에는 지교와 수회 등 5명을 머무르게 하고 서쪽 옥한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차에 공중에서 3사람이 내려왔다. 수혜는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우가 나가보니 그들은 경진, 황마, 대예였다. 다 이거 하늘나라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를 비롯해서 우의 수행원들도 다 하늘나라 존재들이에요. 다 이거 최소 네피림, 천사, 신들입니다. 자, 우가 황망히 물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는가? 경진이 말했다. 전하께서 출발하신 후 마침 곤윤산에 계시던 부인께서 사람을 보내 저희 3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곤윤산으로 가서 부인을 아련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수에 사는 요귀 무지기 부자 4명의 신통력이 잠옷 강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니 그대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요. 하하, 무지기. 요괴에 무지기가 나왔어요. 무지기 부자 4명. 무지기. 그대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저에게 신서봉검 한 자루를 주시며 분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지기와 교전하게 될 때 이렇게만 하면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무지기가 악하기는 해도 그 역시 하늘의 뜻으로 그리 된 것이지요. 게다가 그도 수천 년을 수련해서 지금의 경지에 이른 것이니 역시 가련한 요기입니다. 그대들이 그를 사로잡으면 하늘의 덕을 실현하도록 하시어 전하에게 청해서 죽이지 말고 이 철쇠로 묶어서 땅 밑에 눌러 놓아. 야, 이거 봉인하네, 봉인. 좀 악한 신을 잡아가지고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그 뭐 수천 년을 수련했다고 하죠. 아, 우리가 뭐 구미호가 알고 봤더니 여호족, 여호와 신, 우리나라의 고죽국 토템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신인데 늘 우리는 수천 년, 뭐 3,000년 묵은 여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3,000년이 뭐야? 이거는 뭐 이 구미호 신 여호와 신은 나이를 알 수가 없겠네. 몇만 년 묵은 여우인지 우리나라 신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요. 일단 10,000년은 넘었겠죠. 우리나라 역사가 10,000년은 넘잖아요. 자, 이 무지기를 갖다가 이 나쁘다고 하는 악당신을 봉인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다시 봅시다. 자, 철쇠로 묶어서 땅 밑에 눌러놓아 그가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요. 저희가 모든 물건을 들고 떠나려는데 부인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도산에서 혼인을 치르시는데 무지기 부자가 그분을 노리고 있어. 그곳은 무지기 세력권이니 그가 몰래 전하를 해칠지도 모르고 그대들이 먼저 가서 전하를 보필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여 저희는 부인의 명을 받들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우가 이 말을 듣고 입을 열려는데 황마와 대해가 온갖 진귀한 보석을 가져와 쌓으며 말했다.
왕모와 부인께서 저희 두 사람을 시켜 전하의 손사에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말에 우는 더욱 감동하여 몸을 서쪽으로 돌려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날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교와 상대부 두 중매가 돌아와 대우에게 보고했다. 도산우께서는 부인의 도리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어떤 분부를 내리시더라도 말없이 따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의 끝에 납체와 문명은 같은 날에 하고 납길과 납정 하루, 청기 하루, 친영 하루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나흘이 걸림으로 연이어서 한다면 다음 날이 술일, 그 다음 날이 기일, 그 다음 날이 경일, 그 다음 날이 신일이 된다. 이거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다가 일자 붙인 겁니다. 자, 그리하여 신인을 혼인날로 잡았다. 그런데 보수적인 수에는 이러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다음처럼 말했다. 혼인은 일륜지 대사로 100년 가약이니 반드시 길이를 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하게 하시면 너무 혼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점치는 사람에게 택일을 부탁해야 합니다. 이예우가 말했다. 권사의 택일은 당연한 순서지요. 그러나 세상 일에는 일반적인 도리가 있는가 하면 임시 변통의 계책도 있는 법이요. 나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몰래 혼인하는 셈이니 빨리 치르는 것이 최선이요. 변통을 따를 수밖에 없고 도리를 고집할 수 없는 처지란 말이요. 세상에 합혼할 때 길이를 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100년 해로하고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도중에 헤어지거나 서로 반목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요. 그렇게 보면 합혼의 택이라는 것도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나는 지금 변통을 구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었으니 천하의 이치에 맞는 셈이요. 날이 길하지 않더라도 길일로 변할 수 없는 법이니 굳이 택일할 필요가 있겠소? 우의 말에 수에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도산우는 벌써 사람을 불러 음식과 고기를 대접하고 여러 관리를 불러 수시로 살피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 다음 날 오전에 지교와 상대부가 도산우의 처소로 가서 납체의 예를 행했고 오후에는 문명의 예를 행했다. 그제야 도산우의 장녀 이름이 교이고 자녀의 이름은 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날 오전에는 납길의 예를 행하고 오후에는 납정의 예를 행했다. 우는 워낙 보물에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모아둔 것이 없었고 손님 쪽에도 별다른 예물이 없어서 고심이 되었다. 그때 마침 서왕모와 은화 부인이 보낸 선물이 떠올랐다. 그 선물을 꺼내보니 화재, 명주, 백벽 등 진귀한 보석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 중에는 무소뿔도 하나 있었다. 그 광택이 매우 보기 좋아 남겨두었다가 허리띠를 만들어 서왕모와 은화 부인의 은덕을 기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예물로 삼아 도산우의 처소로 보냈다. 사람들은 이런 전가의 보물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이지 풍성한 예물이었다. 다음날 지교와 상대부는 다시 도산우의 처소로 가서 청기의 예를 행했고 진교, 횡혁, 국외, 수회 등은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옛사람들은 혼례를 밤에 치렀다. 우 또한 유씨가 지난 후, 유씨는 당유자니까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해, 신시 다음 유씨 뭐 10시 이후 같네. 10시부터 신유술에 10시가 아니라 하여간 밤이겠죠. 그 2시간
12이니까 2시간씩 따지면은 12간지에서 12이니까 2시간씩 따지면은 돼요. 2시간씩. 자, 신랑 옷을 입고 오색 수레를 타고는 직접 채찍을 들고 중매의 인도를 받아 도산 후 궁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했다. 궁 앞에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흰 기러기 2마리가 놓여 있었다. 하하, 지금까지도 흰 기러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러기 한 쌍을 봤죠. 결혼할 때. 그렇죠? 자, 우가 수레에서 내리자 중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알리고 하인들이 2마리 기러기를 꺼내서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우가 안으로 들어가니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를 인도했다. 우가 단상에 오르자 예식이 시작되었다. 우는 위를 향해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극히 공경한 태도로 대례를 행하였다. 잠시 후 도산의 2 딸들이 꽃가지로 치장하고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우가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각각 큰 절을 올리고 몸을 돌려 문을 나서니 준비된 꽃수레가 보였다. 우는 2 신부가 수레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 우 자신도 수레에 올라 중앙에 서서는 곱비를 손에 쥐었다. 말 4필, 말 4팔의 다리 16개가 다그닥 움직여 꽃수레를 신혼집으로 이끌고 갔다. 뒤이어 2 중매와 친지 및 식솔들이 다른 수레를 타고 줄줄이 따라왔다. 일시에 수레가 물 흐르듯 이어지니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도산의 백성들은 우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터라 수레를 우러러보면서 그가 천신처럼 생겼으리라 상상했다. 그들이 만약 우의 거뭇되티하고 초췌한 외모를 보았더라면 무척 실망해서 말했을 것이다. 저런 사람이 그처럼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니. 정말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모른단 말이 맞아. 이윽고 우는 2 여인을 데리고 신혼집에 도착하여 혼인의 예를 행하였다. 때는 이미 신일 축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신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밖에서는 진규, 횡혁, 수회, 구계 등이 연회를 베풀어 2 중매와 친지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진, 황마, 대예 3사람도 배석하도록 불렀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온 집안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또 황제의 연희보다 과할 수는 없다고 해도 3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경진, 황마, 대예 3사람은 무지기가 몰래 습격할 수 있다는 운화 부인의 말 때문에 도산에 도착한 후로 철통 수비 중이었다. 특히 오늘은 길한 날 밤이니 더욱더 그것들이 몰려올까봐 걱정이 되어 어두워진 후로 더 철저한 경비태세에 들어갔다. 날이 저물자 더욱 경비태세를 강화했다. 우가 부인들을 맞이하여 돌아갈 때도 몰래 우를 따랐다. 우가 신방에 든 후로 3사람은 신방 앞뒤를 지키며 헌원 복경을 든 채 잠시도 쉬지 않고 순찰을 돌았다. 아니 이건 헌원씨가 물려준 황제 헌원씨가 물려준 보배로운 거울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헌원 복경이지. 인시 초가 되자 아니나 다를까 서북 쪽에서 야차처럼 생긴 요기가 날아들더니 신방으로 서서히 접근했다. 경진이 황마와 대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이곳을 지키면서 절대 자리를 뜨지 말고 전하께서 놀라시지 않도록 하시오. 저놈은 내가 가서 잡아오겠소. 그는 건창을 집어들고 달려갔다. 여기는 경진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무기를 들어 몇 차례 휘두르다가 뒤로 물러섰다. 경진이 추격하자 여기는 더욱 빨리 달아났지만 경진이 멈추면 다시 돌아와 병기를 흔들어 댔다. 경진이 웃으며 말했다. 호랑이를 꼬드겨 산을 떠나게 하는 조리산 개책
이로구나. 내가 넘어갈성 싶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창을 들고 몸을 급히 돌렸다. 그랬더니 대예와 싸우던 요마가 달아나자 대예가 그 뒤를 쫓는 것이 보였다. 경진이 급히 저지하며 말했다. 안 돼요. 그들이 호랑이를 꼬드겨 산을 떠나게 하는 저오리산 계책으로 우리 셋을 유혹해서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이를 치려는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대예는 호련히 깨닫고는 더 이상 요마를 쫓지 않았다. 요마는 경진이 자기 계략을 꿰뚫고 있음을 알고 돌아갔다. 경진이 대예에게 물었다. 황마는 어디로 갔소? 대예가 말했다. 요마를 쫓아갔습니다. 경진이 말했다. 그는 벌써 계략에 말려들었으니 남은 건 이제 우리 둘뿐이요. 우리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대예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사이에 몇 시가 되자 황마가 돌아와서는 마구 욕을 해대었다. 그 요마라는 놈 참으로 짜증스럽게 구는군. 차륜전법으로 날 유인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싸움도 제대로 못해보고 죽음을 당했다오. 그러자 대예가 말했다. 계략에 말려든 사람이 아직도 그리 허풍을 떨고 있어? 황마는 잠깐 생각하다가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소리쳤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경진이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 셋은 절대로 자리를 뜨면 안 될 것이요. 황마가 말했다. 그놈들이 낮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못할 듯하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이 몸이 가서 동률 등을 불러오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경진이 대답했다. 그것 역시 한 방법이지요. 세 사람은 그렇게 신방의 공중에 떠서 경비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아래쪽에서 수레와 말소리가 들려서 내려다보니 상대부와 친지들이 연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다. 날이 밝자 신방 문이 열리고 우가 일어났으며 그제야 경진 등도 공중에서 내려왔다. 그때 진규 등은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에 경진 등은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숙소 앞뒤로 순찰을 돌았다. 경진이 황마에게 말했다. 동률 등을 부르러 가신다 하였는데 지금이 좋겠소. 황마가 대답하고는 몸을 공중으로 날려 순식간에 동원 땅에 닿았다. 그때 백익 등은 우의 계획에 따라 그곳에 남아 사수를 정비하는 중이었다. 도구 지역에서 제수의 한 줄기를 사수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사수를 통해 회수로 바로 들어가게 물기를 트는 일이었다. 동률 등은 그 공사를 돕고 있었다. 황마가 온 것을 보고 그들이 물었다. 운하 부인이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경진과 대예는 어찌해서 안 왔습니까? 황마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그쪽에 사람이 너무 적어서 동률 등을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률이 말했다. 지금 곧 떠나기로 합시다. 그는 우선 황마, 오목전, 광장, 요여와 함께 백익에게 가서 이번 일을 설명했다. 백익은 우의 사정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청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칠원지장 또한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가자고 하였다. 황마가 말했다. 함께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마가 지리정이라 지하 세력이 득실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리의 정령이다 이거예요. 정령. 지리정, 정령.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가니 해를 입지 않겠지만 그대들은 땅으로 가게 되니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요. 홍몽씨 등은 명심하겠노라고 했다. 그들은 몇 갈래로 나뉘어 도산으로 향했다. 오원 천장들은 빨리 날아갔기 때문에 어느새 경진과 대예를 만났으며 그들로부터 지난밤에 우가 신방에 화촉을 밝히느라 밖에서 요마와 싸움을 벌이는지도 몰랐고
황마가 북쪽으로 떠난 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婚예를 축하하기 위해 온 도산의 높고 낮은 관원들이 들락거려 우가 진규와 횡혁 등과 함께 접대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일에 신경 쓸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어서도 처가의 장인 장모를 뵈러 가느라 경진 등의 거동을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 다만 지교 등이 어젯밤에 경진 등을 못 봤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오후에 우가 나간 후에 그들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칠원천장이 밖에서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의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일부로 하겠습니다. 이상.